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 마지막!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은 기적의 역사를 쓰시는 날입니다. 예스! 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강의는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잘 소화하시고 나서 이건 뼈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살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한 2회 정도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진짜 정말 이 7일 동안 여러분들이 온전히 한번 쏟아내셨다면 전 분명히 기적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적의 페이지 마무리할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현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 자, 여러분들 이 현대사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게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꼭 나오는 거.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은 여러분들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유아 민주항쟁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키워드 있거든요.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통일. 남북이 합의를 해서 전개했던 통일 모습.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나옵니다. 역시 키워드 몇 개를 쭉 연결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 파트에서도 꼭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정말 한강의 기적을 썼던 그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요거 한 문씩 나오고 통일 나오고 요건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방 공간, 즉 광복되고 나서 6.25 전쟁까지의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대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줄기를 따라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부 순서대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다음 통일 내용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쭉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출발할 텐데 이승만 정부 출발하기 전까지 어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 우리는 광복했습니다. 광복했는데 우리는 좋았지만 슬펐죠. 왜? 분단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현대사는 아직 첫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분명히 제가 앞강의에서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 미국 OSS 부대와 함께 한국 진공작전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결국 숲으로 들어갑니다. 왜? 일본이 갑자기 너무 항복해버린 바람에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태극기를 우리 힘으로 딱 꽂았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질서는 강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모스크바 삼국 외상에서 결정된 건 무엇이었냐면요. 이 한반도의 임시정부 맞는다. 그 다음에 신탁한다. 어떤 나라가 4개의 나라가 이 4개의 나라는 역시 미국, 소련, 영국 똑같아요. 여기 하나 더 추가 중국. 이 4 나라가 신탁 대신 통치를 하겠다라는 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둘이 만나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결정된 겁니다. 이건 뭐 그들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쩍 나뉘게 됩니다. 좌와 우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좌와 우 이야기했잖아요. 좌는 사회주의 진영, 우는 민족주의 진영, 일제강점기 말씀을 드렸고 이 광복공간에서 이 좌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 사회주의 뭐 그런 쪽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주의 진영, 그쪽의 어떤 또 자본주의 진영, 이쪽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 이 좌측은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합니다. 맨 처음 반대했지만,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좌측은 총체적 지지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 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승만과 김구가 있겠죠. 이 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사 반대. 왜?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려고 싸웠느냐? 우리는 즉각적 독립을 원한다. 바로 이 신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좌와 우가 쩍 나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엄청난 좌우 대립의 그 가슴 아픈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는 비극적인 모습을 겪게 되면서, 나랑 생각이 틀리면 너는 죽어야 돼! 이것도 허용이 되는 이런 모습들, 결국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상장의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건 뭐냐면, 정말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좌우로 지금 나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1차 미소공동회의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미소공동회의가 잘 결론이 안 나와. 왜? 미국과 소련이 과연 이 1차 미소공동회의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미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소련은 무슨 소리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찬성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뭐야? 그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휴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미소공동회의를 열렸는데 지금 휴회됐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 정읍에서 유명한 발언입니다. 남한만이라도 하루빨리 정부를 수립해서 저 소련을 격퇴하자라는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남한만이라는 정부 세우죠.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따로따로 정부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들어선다는 얘기는 두 개의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이제 좌우 진영이 안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남북이 분단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합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 합작 운동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냐면, 좌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좌우 합작 운동은요, 중도 세력들이 주도했다. 중도 좌에 있는 인물이 바로 여운형이고요, 중도 우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규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김규식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김규식이 누굽니까? 바로 3.1운동 때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이 광복 공간에서 바로 이 김규식은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을 또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남북이 어떤 분단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큰 반향은 보이지 못했다. 왜 김구와 이승만, 박헌영 이런 정책 거물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 과정 속에 2차 미소공동회의 또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히 결렬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문제가 미국과 소련이 풀 수 없다라는 판단에 들어서 미국은 결국 이 문제를 어디로 넘긴 게 유엔으로 넘겨버리더라. 이 유엔에서는 결국 결정됩니다.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그러면 총선이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총선해라. 이게 이제 유엔에서 그다음에 유엔 소총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린 게 바로 이 1948년 50총선이라는 것. 50총선이라는 것.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한 표씩,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한 표씩 그 표를 행사할 수 있던 선거가 역사상 최초로, 반만년 역사 이래 최초로 1948년 5월 10일 치러지고 있더라. 여러분, 총선을 치르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을 왜 뽑나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바로 이 총선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혔고,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있는 내용들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건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런 50총선을 열리면 이건 남북 분열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반발이 뭐였냐면, 먼저 여러분들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은 여러분들 북한의 이 남로당도 이제 개입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남로당을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면서 너 빨갱이지 하고 죽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아픈 순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제주 4.3 사건. 이게 1948년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김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엔 참여하지 않겠다.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엔의 50총선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물론 여러분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이승만과 김구 모두 반대했지만 바로 이 50총선의 과정 속에서 이승만 찬성했지만 김구는 반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런 과정 속에서 김구는 결국 김규식과 함께, 자 여기 또 김구와 김규식 또 등장합니다. 아까 저합적으로는 여운형과 김규식이었죠. 여기 남북 협상이에요. 바로 김일성을 만나러 가서 남북의 단독 정부 수립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자, 남북의 어떤 분단을 막아내자라고 했던 어떤 그 활동에 참여했던 김구와 김규식.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부주석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들이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협상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0총선은 열리게 되었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흐름 모스크바 상국 광복 이후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를 거치면서 결국 50총선까지 오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아하,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좌우합적 운동이 정리되는데 결국 실패하고 결국 남북 협상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50총선 통해서 국회의원 뽑았단 말이야. 이 국회의원 뽑았고 그들이 이제 헌법 만들었겠죠. 그게 바로 이 제헌헌법이에요. 제헌헌법. 여러분 제헌전이 언제야? 7월 17일이야. 여러분 몰랐지? 나는 알아. 나는 왜 할까? 바로 그날 우린 놀았기 때문이야. 지금 안 노니까 모르는 거야. 어쨌건 노는 건 이렇게 중요해. 어쨌건 제헌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헌헌법은요.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의 어떤 과정들. 우린 무려 9차 개헌까지 간다고. 뭐 9번 바뀐다고. 그 9번 바뀌는 과정 속에 여러분 핵심 뭐냐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가 제일 중요한 방식이야. 지금 대통령 어떻게 뽑습니까? 대통령 직선을 뽑잖아요. 그죠? 대통령 임기 몇 년이야? 5년 아닙니까? 이 과정을 오기까지 그 흐름, 그 역사를 한번 쭉 추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을 뽑는데 이때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대통령 간선제, 간접선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접선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직접 국민이 뽑는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뽑았냐?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고 국민이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방식이 바로 간선제.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이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방식이 우리가 첫 번째 헌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제헌헌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지개혁. 왜냐면 일제강점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광복했단 말이에요. 농민들은 정말 일제강점기에 정말 땅이 없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제 땅을 갖고 싶어 어떤 그런 마음, 그게 광복의 어떤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농지, 토지를 나눠주는 농지개혁이 단행되고 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 정부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 들어섰고 이승만 정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자, 이 농지개혁은 여러분들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또 파는 이런 모습으로 토지를 나누어주는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 이거 바로 농지개혁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바로 정의를 세운 일이죠. 일제강점기에 일제비해부터 가지고 정말 독립군을 잡아들였던 그 나쁜 사람들 벌 줘야죠. 그게 바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승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이승만 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반공이었지. 지금은 이런 친일을 처단하면서 잡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 반공이 더 중요한 포인트를 놓기 때문에 결국 반민특위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의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실패로 돌아오고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었고요. 농지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반민특위는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러면서 이승만 정부 때 어떤 그 정부, 어떤 그 경제 형태였냐면 이 당시 우리는 원조경제라 그래요. 원조경제. 원조경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너무 가난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야. 누가 도와줬을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뭘 도와줬냐면 이 당시에 쌀, 그 다음이 쌀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밀가루, 그 다음이 면화, 그 다음이 설탕, 요거 도와줬거든요.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설탕 산업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삼백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 출발하는지 알아? 제일제당, 설탕이 출발하죠. 바로 이런 삼백산업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원조 경제가 바로 이승만 정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결국은 빠방 터진 게 바로 뭐예요? 6.25 전쟁 아니었습니까? 북한의 남침에 의해 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는데 자, 이때 여러분 이 흐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이 6.25 전쟁이 어떻게 흘렀는지 맨 처음에 쭉 밀고 내려왔어요. 이걸 뒤집었던 사건이 있지. 이게 바로 마가더 장군을 주도했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상륙작전을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 반대편에서 경북 쪽에서 이 장사 상륙작전이 학생들, 학도병들이 주도돼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벌였던 그런 모습들이 또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인천상륙작전으로 좀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밀고 내려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중국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1월 4일 1951년 1월 4일 우리는 서울을 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이죠. 요 일사후퇴, 요 중국군 개입한 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흥남철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메로딕 빅토리오 정말 휴먼적인 이야기. 분명히 무기를 싣고 좀 철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싶어가지고 무기 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싣고 크리스마스를 경유해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거기 타고 있었다는 거. 만약에 이 배에 타오지 못했다면 지금 대통령이 존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역사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메로딕 빅토리오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 또 이 38선 경계로 해가지고 좀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이승만 중과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방공포로 대표적인 것이 아니면 뭘 거제. 반공포로를 누락 석방하면서 바로 이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것이죠.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미국이 이승만 정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니? 두 가지를 들어주라.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이 남는 것 하나, 두 번째 경제 원조 개조는. 그래서 이제 원조 경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조 경제가. 오케이. 자, 그래 결국은 1953년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요 흐름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6.25 전쟁 북한 남쪽을 시작해가지고 바로 정전협정 있기까지 그 과정.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 인천상륙작전과 그 다음에 중국군의 개입, 그 전과 그 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족산의 빅을 거치면서 우리는 결국 정말 아픈 역사의 어떤 시간을 또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승만 정부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요. 자, 이제 개헌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9번 개헌했다고 그랬어요. 9번. 왜 이렇게 많이 개헌했어? 학생 너무 힘들잖아. 개헌 하나씩 다 외워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어. 예.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헌법을 거의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는 9번에 바꿨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공부하느라 힘드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개헌. 자, 저 재헌헌법에서 이제 바뀐 거야. 1차 개헌을 뭐라고 하냐면 발췌개헌이라고 있습니다. 이 발췌개헌을 한 이 발췌개헌은 뭐냐? 말 그대로 이게 좋은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제 본질은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야. 대통령 직선제. 자, 그러면 왜 대통령 직선제를 했을까? 대통령 간선제였잖아, 재헌헌법에서. 왜 이 대통령 직선제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1950년 총선을 합니다. 1948년 총선했잖아요.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그리고 1950년 또 총선합니다. 원래 이게 4년인데 재헌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2년 임기였거든요. 그래서 1950년 총선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분명히 1948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1950년 총선에는요. 이승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그러면 뭐예요? 국회에서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묻겠다. 국회에서 난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한테 묻겠다. 라고 해가지고 헌법을 그래서 바꾼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는데 이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이 대통령 직선제의 어떤 발췌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요 잡아가지고 그냥 협박했던 그런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부산일까? 왜 서울이 아닐까? 왜 부산일까? 이유가 있죠. 이때 부산에 모든 정치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때가 바로 이 부산이 이음시 수도였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바로 6.25 전쟁. 6.25 전쟁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뭐냐면 국명이 묻겠다. 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이제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발췌개헌은 이런 부산 정치 파동, 바로 전쟁의 어떤 과정 속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2번 한 거예요. 초대 대통령 1번 했고 또 발췌개헌도 1번 했고 2번 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다시 한번 또 집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헌법을 또 고치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차 개헌이에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약속을 지킨 게 바로 민주주의 첫 번째 출발인데 우리 정치사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마세요. 우리가 50년이라는 짧은 역사, 서구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한 300여 년의 그 역사 속에서 나온 역사예요. 우리는 50년만 이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다는 것도 하나 감안해 두시고 좀 안타까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차 개헌인데 이건 뭐냐면 4.4 5.입 개헌이야. 이 4.4 5.입 개헌은 왜 4.4 5.입 개헌이냐면
이 대통령 이제 2번 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중임 제한 철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이승만 대통령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바로 4.4.5입견의 핵심인데 이게 왜 4.4.5입이 되었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부결됩니다. 205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찬성이거든요.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얼마냐면 그게 135.3%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건데 이게 웬일이야? 135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결됩니다. 부결돼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부결돼요. 부결되는데 무슨 소리냐? 135.333, 0.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소수점이다. 사람은 늘 1, 2, 3 이렇게 끝내야 된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333, 136이 아니라 135다. 헐.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135표를 부결됐으면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그 4.4.5입 4 이상은 버리고 5 이상. 그러니까 이런 반올림 있잖아요. 반올림. 그 개헌이다. 그래서 2차 개헌은 우리는 4.4.5입견이다. 어쨌든 이 결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극심한 반대가 있겠죠. 그 극심한 반대를 찍어 누르려고 한다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뭐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야당 인사들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진보당 사건. 네, 이 진보당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 조봉암, 당수 조봉암을 사형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진보당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평화통일, 여기서 주장하는 이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진보당수를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어떤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1960년 그 문제의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3.15 부정선거. 자, 1960년 대선. 자, 이 대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한제국 때부터, 이거 언제야?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대한제국 때부터 활동했던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 중요한 이 1960년 대선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야. 대통령 유고시에 돌아가셨을 때 그 뒤를 누가 있느냐? 그 부통령은 바로 자유당. 여기는 자유당인데. 집권 여당이 이제 자유당인데 자유당의 이기붕을 무조건 부통령에 당선시켜야 되는데 이기가 없어. 이건 분명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한 안 좋은 방법들을 마구마구 동원하는 게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 유권자가 100명이야. 뚜껑 열었어. 그런데 이기붕 찬스면 150표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100명 유권자가 100명인데 이기붕 찬스면 150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부정선거 저지르는 게 결국 학생들이 또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민주주의가 또 아니다. 라고 하면 들고 일한 사건. 이게 바로 4.19 민주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4.19는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인데요. 자, 특히 228 의거. 이 228 의거는 뭐냐면 3.15 부정선거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 이상한 짓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학생들이 먼저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1960년 2월 28일 이 대구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때 여러분 황당이 뭐냐면 야당 인사가 대구에 와가지고 연설하려고 했어요. 근데 연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사람들 모이면 안 되니까. 학생들 보고 학교로 나오라고 한 거야. 일요일 날. 왜 나오라고 해요? 야, 이때 토끼 사냥 간다. 말이 됩니까?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토끼 사냥 간다는 게 학생들이 이건 말이 안 돼. 부당하다. 우린 나갈 수 없다. 무조건 나오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228 의거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4.19혁명의 전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3월 15일날 또 3.15 마산 의거가 있어요. 이 마산 의거인데 이 마산 의거 과정 속에서 한 학생이 사라지네. 그 학생이 바로 김주열이라는 학생. 이 김주열 학생이 일주일 뒤에 결국은 최루탄이 딱 눈에 박힌 채 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바로 4.19 혁명과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4.19 혁명의 키워드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바로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28 의거, 그 다음에 김주열이라는 이름까지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더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더라. 이 4.19의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이게 바로 4.19 혁명의 키워드.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이제 이걸 이제 갑자기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과도 정부가 들어서요. 과도 정부가 누구냐면 허정이야. 이 사람 이름이다.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다시 개헌합니다. 왜냐면 이런 2차 개헌이 말도 안 돼. 이런 개헌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개최했는데 이 3차 개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4.19 혁명의 결과 나온 게 3차 개헌입니다. 3차 개헌은 이제까지 대통령이 너무 힘을 실어주니까 안 되겠다. 독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내각 책임제, 양원제,
민의원과 참의원, 이건 이제 상원과 하원의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린 지금 그런 거 없어. 우린 단원제잖아요, 지금. 그죠? 예, 상원, 하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4.19 혁명의 결과 만들었던 이 헌법에 의해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가 이때 딱 한 번 실시된 겁니다. 예,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가 이때 4.19 혁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이 3차 개헌의 결과 출발했던 그 내각이 바로 장면 내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내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여러분들 왜 아베 수상이 이제 거기 저 일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베 수상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각 책임제를 우리도 이제 도입했는데 그때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어. 윤보선이었지만 실질적 권한은 바로 이 장면 수상이 총리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다. 뭐 장면 내각이 4차 개헌했던 거는 이건 뭐 3.15 부정선거자들을 더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거 이건 뭐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장면 내각이 출범, 이건 바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의 모습이다. 너무 중요한,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특이한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